안녕하세요. 경찰행정학과 이용숙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범죄학 강의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같이 수업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최소한 2주 동안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개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범죄학 수업을 바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범죄학 수업이 이번 학기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범죄학에 대한 강의 계획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 겁니다. 이 인트로덕션 파트 영상 이후에 바로 연결해서 강좌 계획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학기입니다. 범죄학 전공 교과목이고요.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된 것을 참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2학년 혹은 3학년 학생들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범죄학 교과목이 올해 경행 특채 필수 과목으로 채택이 되었고요. 경감부 시험에서도 범죄학 교과목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는 범죄학을 전공 교과목으로서만 이해를 했다면 이제는 시험 준비를 위한 교과목으로서 좀 더 중요도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도 책임감을 좀 막중하게 생각하면서요. 이번 학기에 범죄학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범죄학은 우리 경찰행정학과에서는 현대사회 일탈이 가장 기초적인 범죄학의 시작 교과목이라면 사회병력 교과목이죠. 그리고 범죄학이 약간 심화하는 과정, 그리고 그 외에 청소년 비행론, 피해자학, 또 현대사회 문제론, 그 범죄 심리학, 범죄 예방론 등과 같은 다양한 유해 범죄학 교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들 교과목들을 모두 총괄적으로 다 배웠을 때 범죄학이 어느 정도 뼈대를 갖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학기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는 범죄학 교과목은 이 뼈대에서도 가장 중요한 범죄학의 중요한 이론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학 교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의 함량뿐만 아니고 왜 사회적 현상으로서 범죄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범죄학 교과목에 대한 강좌 계획서 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범죄학 강의를 맡게 된 경찰행정학과 이용숙 교수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돼서 참 안타깝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겨울방학이 길어가지고 잘 지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괜히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니까 웃음 못 하고 또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첫 수업 한번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좀 서서 하는 게 편해가지고 카메라를 서서 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자, 범죄학 강좌 아마 많은 학생들이 현대사회 일탈 수업을 들었을 거고요. 또 범죄학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뭐 기존에 뭐 여러 가지 범죄학 관련된 책도 고등학교 때나 또 대학교 들어와서 많이 읽어봤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뭐 넷플릭스나 이런 영상물을 통해서 또 영화에서 범죄에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접했을 거고 이런 범죄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탐구하다 보면 궁금증이 생기죠. 왜 범죄가 발생하는지 또 왜 범죄는 일어나는지 그리고 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사람들이 있죠. 그 피해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해주고 또 보호해야 되는지 향후에 또 그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선 과목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 원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혹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크게 우리는 고전주의 범죄학 그리고 실존주의 범죄학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전주의 범죄학은 다음에 좀 더 배우게 될 건데 인간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합리적 계산을 통해서 범죄 행동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이 본원주의 범죄학의 논리고요. 한편 실정주의 범죄학은 인간이 창조론에 기초해서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에서 이를 반박하면서 인간은 진화를 한다는 어떤 논리에서 과학, 우리 사회적인 어떤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실정주의라는 것이 발전하게 되면서 거기서 어떤 증거, 검증, 테스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적 현상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라서 실정주의가 발전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실정주의 범죄학으로는 럼버로즈의 생물학적 범죄학을 줄 수 있습니다. 향후에 럼버로즈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 특성이 범죄를 유발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생겨난 범죄학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범죄학 이론이고요. 대표적으로 인간의 얼굴 모양, 그리고 신체적 특성, 또 유전적 특성, 이런 것들이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 들어서 이런 바이오 크리미놀로지라고 불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생물학적인 특성이 상당히 범죄와 관련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근거들이 최근에 몇몇 연구들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또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실정주의 범죄학 중에서도 심리학적 범죄학, 여러분들 범죄 심리학이라는 용어 많이 좋아하죠. 그죠? 거기서 특히 기초가 되는 심리학에 기초한 범죄학입니다. 즉, 인간의 어떤 마인드, 정신 상태, 마음 상태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대표적으로 심리학적 범죄학에는 정신분석학이 있고요. 또 인성이론, 그 다음에 행동이론, 그리고 성격이론, 또 학습이론 등과 같은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에고, 이드, 슈퍼에고 이런 것들 아마 고등학교 때나 또 현대사 일탈과 같은 수업에서 아마 들어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정주의 범죄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론으로 사회학적 범죄학이 있습니다. 실제 범죄학 이론을 만든 연구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회학적 범죄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고대 한 200년 전에, 100년에서 200년 전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생물학적 범죄학, 그리고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됐던 심리학적 범죄학이 있었다면 1900년대 거의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으로 진행되면서 사회학이 발달하면서 범죄학도 사회학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아실 만한 아노미 이론을 이야기한 드루갱의 아노미 이론 등이 있고요. 또 머턴의 긴장 이론 등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사회 수업 때, 고등학교 때 동심원 이론이라는 것을 배워봤을 건데요. 동심원 이론에 기초해서 범죄를 설명하는 사회해체 이론 등과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사회학적 범죄학 이론입니다. 사회학적 범죄학 이론은 크게 거시적인 범죄와 미시적인 범죄 두 가지 갈래를 가지게 됩니다. 범죄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되는데요. 앞에서 살펴봤던 생물학적 범죄학, 심리학적 범죄학은 전부 다 미시적 특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미시적 특성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성을 우리는 미시적 특성이라고 하고요. 한편 우리 개인 외부에 있는 것들, 어떤 문화, 규범, 사회, 제도, 법, 혹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환경, 날씨 이런 것들 외부적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거시적 범죄학 논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의 범죄율의 차이를 비교하게 된다면 그것은 거시학적인 접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는 여러가지 이론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고요. 이러한 범죄의 원인에 기초해서 우리는 인간이 왜 범죄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 누가 범죄자가 되며 왜 범죄자가 되는가? 그리고 범죄자와 일반인은 전혀 다른 사람인가 아니면 같은 사람인가? 또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은 무엇이 있을까? 예를 들어 그들은 생물학적 특성이 고유할까? 심리학적 특성이 고유할까? 혹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양육받았던 경험이 특수할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범죄자가 왜 범죄를 하게 되고 어떤 고유한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기초해서 우리는 또 한편으로 범죄를 그러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잘못된 훈육을 받거나 혹은
학대, 방임을 받게 되는 아이들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는 것이 범죄의 기본적인 설명인데요. 그런 사실에 기초해서 어린아이들이 학대받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아동학대 방지법을 만든다든지, 또 부모에게 아동을 학대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양육 방식인지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범죄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경찰과 같은 어떤 형사사법기관, 즉 법집행기관의 힘을 이용해서 범죄 행동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을 학대하게 되면 부모를 체포하거나 부모에게 어떤 처벌을 가함으로써 그러한 행동이 학대하는 부모 본인에게는 어떤 엄격한 그 법적인 처벌이 되어서 그 행동을 억제하게 만들고요. 한편으로 우리 사회적으로는 그런 행동이 이제까지는 나의 아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혹은 그 아이들을 우리가 훈육할 수 있다라고 믿었다면 사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절대 어떤 아이도 어떤 이유에서든 때리거나 학대하거나 방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사회적으로 가르치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범죄 강좌에서는 범죄 이론을 배우고요. 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 기초해서, 원인에 기초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죄를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범죄학의 기본적인 과목의 개요는 범죄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한 대책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학기 범죄학 강의를 듣게 되는 여러분들은 현대사회와 일탈과 같은 범죄의 기초 지식을 기본적으로 약간 습득하고 있다는 전제 속에서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찰행정학과 1학년 수업이 아니라 2학년 수업이기 때문에 전공 지식을 조금 더 심화할 수 있는 수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범죄학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해서 이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음은 수업의 목표와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경찰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비행의 발생 원인과 이에 대한 대안을 이해하는 것은 전공 학문의 기초를 확립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를 가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경찰행정학과 학생들 대부분은 경찰관이 되거나 혹은 교도관이 되거나 보호관찰관이 되거나 검찰직, 법원직 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사사법기관, 그죠? 법을 집행하고 실질적으로 그 법을 수호하는 형사사법기관에 근무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법적인 지식을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러나 단순히 법만 안다고 하여 그들 범죄자 혹은 범죄 피해자들을 잘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학이라는 학문과 실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경찰학이라는 학문은 약간 성질 자체가 좀 다릅니다. 법학은 사회과학이라기보다는 어떤 법적 학문으로서 논리학에 기초하고 있고요. 한편 사회과학은 과학이라는 표시가 있듯이 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학문 자체가 논리적인 성격과 그리고 과학적인 성격이 잘 결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형사사법기관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되었을 때 단순히 법만 집행하고 법적 태도로만, 법적 기준에 의해서만 범죄자를 다루거나 피해자를 다루게 되면 실제 범죄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어떤 법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범죄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은 단순히 경찰학을 법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사회과학적으로 배우기를 바란다는 점입니다. 특히 경찰관이 범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이 왜 발생했는가, 혹은 학교 전담 경찰관이 아이들이 어떨 때 위험한가, 어떻게 나쁜 길로 빠지게 되는가, 혹은 언제 범죄가 발생하게 되는가, 그걸 알게 된다면 적절한 경찰력의 배치나 또 경찰 정책을 만드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행정학과 전공이 아닌 타전공 학생들이 경찰 시험을 치기 위해서나 혹은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에 의해서 범죄학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많은 학생들이 범죄학 수업을 듣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좋죠. 범죄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넓히고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고 또 지식을 얻게 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좋은 점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결혼을 하거나 혹은 가정을 꾸리거나 했을 때 미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혹은 여러분의 뭐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범죄 행동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꼭 그 사회적 규범을 지키고 법을 준수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범죄를 피할 수 있을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들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범죄 현상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되고요. 그 범죄 현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전공적인 지식의 함량, 그리고 사회적 어떤 상식의 함량을 모두 갖추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범죄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많은 사회적 문제가 있죠. 빈곤 문제, 인구 문제, 가정의 문제, 노인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사실은 범죄가 사회적 문제의 핵심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뭐 태풍이 불거나 또 지진이 일어나거나 순둥 번개가 치거나 화산이 폭발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범죄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행동이, 나쁜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식들을 함양하게 되면 국가건, 지방정부건, 혹은 하나의 조직이건 또 개개인이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업 목표와 필요성이었고요. 다음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 합니다. 실기 수업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범죄학을 어떻게 실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한테 그렇다고 해서 가서 뭘 훔쳐와봐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범죄학은 기초 지식에 대한 내용을 교수자인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따라서 좀 지겨울 수도 있어요. 그죠? 75분 수업 동안 제가 계속 끝없이 말을 할 거기 때문에 물론 그 내용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미래에 또 하나의 가치를 제공해 주는데 역할을 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재미난 내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 그게 한 7, 80% 이상은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제가 범죄학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러분한테 토론 주제나 질문 주제를 던져 드릴 겁니다. 물론 100%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꼭 답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왜 범죄는 발생하는가? 나는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가? 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지금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아마 실내에서 수업을 듣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집이거나 아니면 어딘가겠죠. 여러분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 집이 아파트일 수도 있고 원룸일 수도 있고 빌라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단독주택일 수도 있습니다. 자, 현관문이 잠겨 있습니까? 잠겨 있습니까? 예, 거의 대부분 잠겨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방향을 좀 틀어서 거실로 가보시죠. 혹시 거실이 있는 베란다 문이 잠겨 있나요? 아니면 베란다에 방문창이 설치되어 있나요? 1층이라면 아마 방문창이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한편 2층, 3층, 4층, 5층, 6층 등 이렇게 층수가 높아질수록 아마도 베란다 문은 닫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현관문은 닫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절도를 저지르려고 여러분 집에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현관문이 닫혀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현대사회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집들은 현관문이 아니라면 아파트에서는 베란다 창문, 혹은 일반 단독주택에서는 일반적인 창문이나 뒷문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죠? 거의 다 우리는 문은, 도어라고 하는 것은 문은 거의 다 자물쇠를 설치해 있죠. 요즘에는 전자식이건 지문 방식이건 whatever 설치를 합니다. 그러나 창문과 관련해서는 사실 잘 닫아놓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날이 추우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창문을 꼭꼭 닫아 놓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닫는 행동과 그것을 잠그는 행동은 다릅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오프라인 수업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집을 비웠다. 그때 현관문을 번호키 방식으로 몇십만 원짜리 열쇠를 달았다. 근데 그거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집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베란다 문은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취미 중에 클라이밍 같은 것을 취미로 배우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밍 저는 잘 안 해봤습니다. 어릴 때 지금 나무 좀 많이 타봤는데요. 클라이밍 같은 것을 많이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아마 손쉽게 2층, 3층, 4층, 5층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귀한 노트북이건 뭔가 보물이건 뭔가 귀중품이건 그런 것들을 탈취당할 수 있는 위험성에 놓이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뭡니까? 범죄학 수업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베란다 문을 잘 안 닫습니다 라는 것은 뭐냐면, 절도범은 전형적으로 자신이 범죄 행동, 절도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했을 때 자신이 성공할 가능성을 위해서 많은 조건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은 창문이 열려있다, 문이 열려있다, 사람이 안에 있다, 기준품이 있다, 주변에 뭔가 자기를 감시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혹은 경찰이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등과 같은 그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죠. 환경입니다. 범죄가 발생하는 환경.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범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즉 범죄 기회가 높다 혹은 낮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전주의 범죄학에 기초한 범죄 기회, 합리적 선택 이론 등과 같은 것들이 지금 이 같은 어떤 예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범죄학 이론을 배우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답해 볼 수 있고 평가해 볼 수 있겠죠. 또 혹은 여러분들이 만약 경찰관이 되었다. 경찰관이다. 그러면 내가 있는 부서에서 만약에 어떻게 하면 범죄를 좀 더 줄일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되었을 때 아마 할 말이 많아질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대학 생활하면서 범죄학 수업을 들었더니 거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등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우리 학교 계면대학교 동문회 나가시면 횡단보도를 지나면 거기에 빨간색 벽돌이 쫙 모여있습니다. 레드블러 로드가 되어 있는데요. 빨간 벽돌 길이죠. 그죠? 지하철역까지 이렇게 굉장히 긴 거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려 30억, 4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서 이렇게 빨간 벽돌로 된 보도블록 길을 만들었는데요. 그 예전에 그 보도블록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원룸촌과 인도 사이에 나무들이 이렇게 울창하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밤만 되면 굉장히 어둡고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집으로 가기 위해서 학교를 마치고 계대 동문회 갔다가 집으로 이렇게 걸어가기 위해서 지하철 타기 위해서 걸어갈 때 그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또 원룸에 살고 있는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어두운 길을 걷게 되었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범죄적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행동 자체를 제약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혹은 범죄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져서 실제적인 우리의 일상적 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달서구청에서는 이 환경을 좀 개선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거기를 전부 다 기존에 있던 나무들을 다 이렇게 좀 잘라내고 일부 드러내고 그리고 거기를 레드블루를 깔고 조명을 굉장히 밝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산책하기 좋은 또 아름다운 길이 되었죠. 그 자체가 실제 현장에서 범죄를 막기 위한 어떤 정책으로서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요. 그리고 계명대 역에 여러분들 아마 한 번씩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계명대학교 몇번 출근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우리 아트센터 쪽으로 올라오는 쪽에 보면 이렇게 거울이 설치되어 있어요. 몰래카메라 방지 거울이라는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2018년도에 설치를 한 거울입니다. 이 거울은
만약에 몰래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하려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있다. 그랬을 때 그 몰래카메라 방지 거울을 통해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뒤쪽에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촬영하는 것이 보이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보이는 각도에서 위치에 거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울을 통해서 아무래도 몰래카메라 분들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 시민 입장에서도 내가 비록 여기를 다니더라도 나는 피해를 덜 당할 것이다 라는 안도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업 진행 자체는 제가 범죄학에 대한 이론을 설명드리고요. 여러분들은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나 또 혹은 토론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의 내용에 기초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죠. 평가는 객관적 평가를 할 겁니다. 자, 평가와 관련돼서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다음, 강의 교환입니다. 자, 범죄학 강좌는 기본적으로 전공이 있죠. 전공이니까 전공 서적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 전공 서적이 비싸죠. 제가 그 강좌 계획서에 그린출판사에서 발행되는 빨간색 범죄학 책을 사라고 이렇게 해놨을 겁니다. 잘 번역된 미국 원서를 번역한 범죄학 교재입니다. 다른 범죄학 교재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간 범죄학을 전공하는 우리 학생이라면 혹은 또 범죄학 수업을 꼭 잘 들어야지 라고 마음먹은 여러분들이라면 범죄학 전공 서적 한 권 정도는 정독하고 또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이렇게 여러분 서재에 꼽혀 있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반드시는 아닙니다. 자, 살 분들은 사고 반드시 난 여기에다 돈을 투입하지 않겠다 그러면 사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번 학기 수업에서 강좌에서 사용되는 교재는 기본적으로 그 범죄학 어떤 범죄학 교재든 상관없지만 제가 추천드린 범죄학 책 한 권 필요하면 사시고요. 그리고 제가 제공해드리는 이렇게 PPT 형식으로 제공해드리는 강의 교환이 제공이 될 겁니다. 주로 PPT 자료에 기초해서 설명이 될 거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그러면 범죄학 교재 자체를 읽어봐야 되겠죠. 그죠? 이거를 병행해도 되고 어느 한쪽만 선택해야 되는데 제 PPT 자료는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게 강의 교환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참고로 PPT 자료는 매주 올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주 올려드리면 아마 좀 귀찮기는 하겠지만 하나를 묶어서 제가 판매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매주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보이는 학습평가입니다. 당연히 학습평가는 객관적으로 합니다. 범죄학 강좌의 특성상 사실 시험은 주관식으로 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아마 강의실이 지금 안 왔기 때문에 몇 명이 수강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수업 들어오기 전에 체크해 보니까 거의 120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3월 지나서 실제 강의를 하게 되면 아마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많은 학생들을 주관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 겁니다. 그죠? 특히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객관식 시험을 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번에 걸쳐서 객관식 시험을 칩니다. 중간고사 25문제, 기말고사 25문제, 한 문제당 4점입니다. 그죠?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답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100점을 맞거나 50점을 맞거나 빵점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번호를 찍어서 빵점이 아닌 점수를 얻을 수도 있죠. 그죠?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객관식 시험이라는 거. 자, 여기서 딜레마가 옵니다. 뭐냐면 제가 강의 교환을 제공해 드립니다. PPT로. 그리고 많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근데 객관식 문제는 그 PPT 내용에 다 들어있어요. 다만 간혹 보면 내용과
이론 설명을 응용한 문제들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준비할 때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간혹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초반에 제가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는지에 대해서 좀 주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묻고 좀 이렇게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70%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나머지는 태도 점수와 강의 참여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10%, 10%인데 사실은 태도와 강의 참여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 모두를 더해서 성적순으로 그냥 부여합니다. 물론 성적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점, 9.9점, 9.8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시험을 잘 봐라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은 10%, 나머지 10%는 출석 점수입니다. 10점이라서 출석 이렇게 별로 부담을 안 느끼는 분들도 계신데 출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3분의 1 이상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되고요. 3분의 1 이상으로 만약 결석을 하게 되면 F 학점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매일같이 출석하는 게 쉽지는 않죠. 특히 20대인 대학생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것은 사실 낭만 있는 대학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 할리데이 3일을 제공합니다. 적어놨죠. 뉴스 할리데이. 윤호석 교수가 제공하는 휴일입니다. 총 3회까지는 이유를 불문하고 출석을 결석에 대해서 감점이 없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번을 다 쓰고 나면 반대로 어떤 이유에서건 역시 결석이다. 따라서 3번에 뉴스할리를 쓸 때 언제 쓸 것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쓰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3번은 한 학기 동안 3번은 어떤 이유에서건 결석해도 저한테 왜 결석했는지 설명할 필요 없다. 그냥 결석해라. 여러분들이 원해서 붙여서 하셔도 되고 띄워서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고 그 3번을 다 쓰고 나면 4번째부터는 감점이 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났거나 혹은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예비군 훈련이라는 게 있죠. 그 예비군 훈련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봐드립니다. 근데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갑자기 감기가 걸려서 잠깐 병원에 다녀왔어요. 이걸로는 봐주지 않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학습평가는 100점 만점에서 중간고사 35점, 기말고사 35점, 그리고 강의 태도 10점, 강의 참여도 10점입니다. 당연히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고사를 잘 보는 학생들은 기말고사도 잘 봅니다. 중간고사를 망친 학생은 기말고사도 망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중간고사를 잘 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석 점수는 10점이기 때문에 3번 빠뜨려도 된다. 그러면 3번까지는 요령껏 알아서 빠져도 됩니다. 물론 빠지면 손해겠죠. 왜냐하면 제가 수업할 때 많은 이야기들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빠진 것 때문에 수업 준비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 즉 시험 준비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하여간 그건 여러분 제량으로 해놓고요. 자, 학습평가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자, 수업에 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만약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죠. 예를 들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사회 구조에 대해서 범죄학위를 배운다. 그러면 우리 사회 구조는 어떤가? 빈곤 문제는 있는가? 사회는 불평등한가? 경제적 불평등이 있는가? 등등 여러 가지 주제와 관련된 뉴스나 또 자료들을 좀 읽어와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죠? 최근에 보면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사회란, 경제란, 정치란 이렇게 클릭해보면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나오죠. 그죠? 그거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뉴스에서 어느 정치적으로 어딘가에 치우쳐져 있는 내용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뉴스에서 나오는 많은 정보들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제가 PPT 자료를 매주 올려드리면 읽어오는 친구들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교재
내용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이렇게 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뭐 추가로 뭐 제가 논문 자료나 사실 논문을 잘 올려드리진 않는데 그래도 그 주제와 관련해서 관련된 논문이 있다. 예를 들어 뭐 머튼의 긴장이론을 배웠다. 그러면 1931년에 31년인지 2년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31년에 뭐 머튼이 발표한 뭐 긴장이론에 대한 논문을 직접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것들을 여러분들 프린트해서 읽어보고 물론 뭐 영어로 되어 있겠죠.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학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추가 자료들은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에서 강좌 게시판에 프린트해서 강좌에 임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의 면학 분위기를 배려하기 위해서 당연히 휴대폰 등 전자제품 턴오프 하시고요. 뭐 수업 시간에 지금 강좌 계획을 제가 설명하는데 무려 30분 넘게 계속 떠들고 있죠. 그죠? 제가 원래 말이 많습니다. 메인 마이크는 제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방송 끄기. 그래서 수업 시간에 100명이 넘는 학생이 수업을 듣지만 조용히 해주시라. 저만 얘기합니다. 그죠? 강좌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원할 때는 손을 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단 옆 친구한테는 이야기하지 말라. 뭐 이런 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번 시간에 범죄학 강좌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다. 자, 범죄학이라는 강좌는요, 굉장히 재밌는 전공 교과목입니다. 저도 경찰 행정학을 전공한 학생이었지만 경찰학과 범죄학을 비교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범죄학이 더 매력적이고 메리트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학을 공부하게 되었고요. 범죄학 이론을 탐구하면서 이래서 범죄를 저지르는구나, 저래서 범죄를 저지르는구나.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범죄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체계를 갖추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교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번 학기에 범죄학 강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기를 바라고요. 이 강좌를 통해서 범죄학에 대한 어떤 호기심, 그리고 어린 시절에 명탐정 코난인가요? 명탐정 코난과 같은 그런 류의 어떤 탐정물, 그런 만화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때 그 내용과 또 실제 전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내용의 어떤 차이, 그리고 유사점에 대해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되고 싶은 친구들은 꼭 이런 생각만 할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나쁜 사람들을 잡아서 사회정의를 지키고 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시죠. 거기서 나쁜 사람들을 잡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특히 범죄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 자, 범죄 피해를 당하고 나서 돕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즉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들. 범죄는 발생했을 때 범죄를 사후에 대응하는 게 있고요. 범죄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범죄를 사후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 내가 근무하고 있는 경찰서에서, 지구대에서, 파출소에서 왜 범죄가 발생하고 있을까? 여기 이 지역은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 무엇을 하면 우리는 여기서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여기가 너무 후미지고 어둡고 뭐 그렇다. 그럼 여기다가 CCTV를 설치하고 조명을 달고 우리 경찰의 순찰을 더 많이 돌자. 그랬을 때 실제 범죄가 감소되었다면 우리의 역할은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이 되고요. 정말 범죄자를 잡거나 혹은 범죄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구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죄도 막은 게 되고 피해자도 예방한 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하여간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범죄와 관련된 이슈들을 이번 학기에 배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장시간 범죄학 강좌에 대한 강의 계획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범죄학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가고 싶습니다. 자,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교사학습 지원 시스템의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어요 라든지 뉴스 할리데이는 무엇입니까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